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1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가물가물하지만 2023년 신춘문예 당선작들 들고 왔고요. 당선작들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중에서 저희가 소개하고자 골랐던 작품은 한국일보 단편소설 당선작인 전지영 작가의 난간에 부딪힌 비가 집안으로 들이쳤지만 이라는 제목의 작품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작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요. 간단하게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본 작품들 좀 이야기 나누고 저희 난간에 부딪힌 비가 집안으로 들이쳤지만 이라는 네. 작품 이야기 조금 깊이 해볼 건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동아일보 당선작인 녹이랑 공현진 작가의 녹, 네. 그 다음에 세계일보 단편인 하가람 작가의 수박 네. 이렇게 단편 소설 두 편을 네. 전지영 작가 작품과 함께 좀 인상 깊게 읽었고요. 네. 그리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지영 작가가 이번에 이관왕을 했어요. 네. 그 재작년에 윤치규 작가도 이관왕 네. 했었죠. 그래서 조선일보에도 쥐라는 작품으로 당선이 돼서 쥐도 저는 좀 재밌게 읽었던 것 네. 같아요. 저의 감상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 지금 약간 현실을 담아내는 약간 그런 식의 소재를 차용하면서 되게 좀 잘 짜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대학의 시간 강사인 노 씨라는 성을 가진 노 선생이라고 불리는 나와 우리 집에서 내 아이를 봐주는 아마 동남아에서 온 이주 여성인 것 같은데 녹이라는 사람 네. 사이에 약간 나도 약자인데 대학 시간 강사 그리고 이혼한 싱글맘으로서 약자인데 나보다 더 약자인 이 녹이라는 사람과의 긴장감 있는 관계 근데 녹에게도 아이가 있는데 나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떤 일로 인해서 녹의 아이가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내가 되게 죄책감을 갖게 되고 녹은 나에게 시위를 하게 되고 그래도 녹보다는 노 선생인 내가 조금 더 이 사회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지만 이 녹의 시위로 인해서 노 선생인 나조차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약간 이런 일들 그러니까 둘 다 약자임에도 강자들은 아무것도 해를 입지 않고 각자의 불행이 닥쳤을 때 서로를 약간 원망하면서 서로의 자리마저 서로 위협한다는 느낌이 드는 약간 그런 좀 아이러니를 그려낸 작품이라고 저는 읽었거든요. 어떤 설정이나 이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 같은 게 되게 동아일보 신춘문예 작품 당선작 같다는 느낌을 좀 가지면서 저는 좀 읽었습니다. 네, 저도 이 작품 재미있게 읽었고 일단은 녹이라는 이름이겠지만 이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이 되게 좀 제목과 함께 약간 강렬하게 와닿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녹이라는 캐릭터 인물에 대해서도 좀 더 궁금해지는 게 있고 되게 가슴 아픈 일에 대한 이제 소설인데 그 안에서 그거를 좀 나의 입장을 많이 해명하려고 하진 않지만 괴로워하는 자신과 나도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해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강사인 인물의 이야기가 나름 긴장감 있게 읽히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그런 점들이 좀 재밌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 소설의 좀 나머지 요소들을 현실감 있게 만들어준 게 이 노 선생이 이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데 꼭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스트레스라고 해야 되나? 이 지금 굉장히 좀 박하게 굴러가는 자신의 사정에 뭔가 계속 나를 좀 자극하는 현실들? 이런 것들이 되게 위태롭게 펼쳐지는데 이런 요소들도 되게 작용을 잘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쨌든 답장을 쓰는 전개가 있긴 있잖아요. 네. 녹에게. 네.
근데 그러면서 이유 없이, 그러니까 그 답장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녹의 시위가 끝나는데 네. 그것도 약간 의미하는 게 과연 뭐 작가가 의도를 했는지 그렇게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읽으면서 그냥 누가 나에게 작은 해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내 아이의 죽음에 대해 녹이라는 여성은 이 나라 언어로 표현을 잘 못하기도 하고 네. 나의 아이의 죽음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녹도 노 선생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어디에 항변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나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어쩌면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앞서서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영님 말씀대로 뭐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두 여성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도울 수는 없는데 한때는 의지를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물론 네. 돈을 주고받는 관계긴 했지만 그런데 그게 어떤 현실 앞에서는 결국 좀 아프게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어서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좀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작품은 세계일보의 그 하가람 작가의 수박인데 저는 이 작품이 제일 읽으면서 재밌다는 느낌이 들었던 작품이긴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중간에 희곡이 네.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되게 흥미로웠고 네. 근데 이 작품은 약간 이 수박이 제목처럼 네. 거의 되게 주요한 소재로 이 소설 안에서 쓰이고 작동을 하는데 저는 이 작품이 막 왜 좋은지 논리적으로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이상하게 그 수박의 이미지가 저한테 좀 되게 생생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수박을 네. 문학작품에서 읽었을 때 별로 그렇게 수박이 인상적으로 쓰인 작품을 제가 읽어보지 않았기도 했고 내가 수박을 소설 안 쓴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저한테는 되게 신선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선한 사용감과 달리 되게 이 자조적인 이 어떤 그 문학이나 어떤 작품 안에서 소재로 사용되는 어떤 것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채 되게 갑자기 막 커다란 중요한 메시지처럼 네. 사람들에게 읽히고 막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네. 약간 자조적으로 조금 네. 그런 냉소적인 네. 그런 투가 있잖아요. 비유할 때 너무 네, 웃겼어요. 그런 게 사실 저는 더 대비돼서 좋기도 하고 좀 공감도 하면서 좀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서 이 작품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고 언급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네. 이 작품 매끄럽게 재미있게 읽고 진짜 읽으면서 이 화자한테 이입이 됐던 게 옥탑방을 배경으로 한 네. 희곡을 써라고 했을 때 정말 너무 뻔하디 네. 뻔한 거에서 과연 어떻게 뻔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네. 그릴 수 있을까 되게 어렵겠다라고 이입을 했는데 그 희곡 스토리가 되게 재밌었어요. 네. 자매들의 이야기였는데 제목도 엄지검지라는 네. 약간 되게 옛날 스타일의 제목이지만 홍지팥쥐 같아요. 네네. 네. 근데 되게 사실 아무거나 진짜 어떻게 보면 막 뒤섞어 놓은 이야기일 네. 수도 있긴 한데 그 짧은 희곡이 들어가면서 소설 안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그게 또 다시 바깥으로 팽창되면서 마지막에 막 그 작품에 대한 어떤 진짜 해석이나 은유로까지 생각이 펼쳐져 가는 게 재밌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수박이라는 게 한 사람에 대한 기억 때문에 네. 이게 이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서정적인 이야기라고도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요모조모 좀 섬세하게 읽을 만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네. 다른 신춘 작품들 중에 이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그러면 전지영 작가 작품 이야기 해볼 텐데요. 저희가 쥐랑 난간에 부딪힌 비가 집안으로 들이쳤지만 이 두 작품 중에서 조금 한국일보 이 당선작이 조금 더 이야기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골랐는데요. 줄거리만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이야기 조금 해보면 여기 주인공은 혜경이라는 여성과 남편이 윤석인데요. 윤석은 공무원 퇴직한 지 한 1년 얼마 안 돼서 60대 초반으로 좀 생각이 되고 혜경은 내년에 환갑이 되는 약간 그런 노년으로 접어드는 부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혜경은 취미가 사격장에서 총을 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조금 마을버스를
7정류장 정도 떨어진 곳에 국제 사격장이 있고 이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총소리가 멀리 들리는데 혜경은 이 국제 사격장에 매일 새벽에 가서 총을 쏘는 게 몇 달 전부터 취미가 됐고 이 남편의 윤석은 사실은 이 사격장을 12년 전에 되게 마을 동네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건립한 그 시청 주무관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어떤 비극이 하나 닥치는데 12년 전에 시청 주무관으로서 사람들 막 그 반대하고 보상금 내놓으라고 하고 이런 것들 좀 꾸준히 일을 다 하던 차에 동네에 있던 어떤 정주 못이라는 그 못에 큰 비가 내리면서 둘째 아이가 사고로 그 못에 빠져 죽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혜경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급박하게 이 당시에 윤석은 회의에 참가하느라 그 아이를 찾는데 동참하지 못하고 이 부인의 연락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둘째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이후로 삶이 당연히 이제 망가지게 되고 되게 위태롭게 그렇지만 부부 관계를 헤어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국제 사격장을 만들라고 지시했던 이 윤석의 전 상사죠. A 시장이 똑같이 그 정주못에서 근처에서 실종됐다는 기사를 읽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말하지 않고 가져왔었던 어떤 대화나 아니면 서로에 대한 물음이나 서로에 대한 원망, 온갖 감정들이 어느 계기를 통해서 폭발을 하게 돼요. 그게 이 혜경이 윤석에게 실수로 플라스틱 탄창이 든 총을 손에 쏘게 되면서 발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윤석은 당시에 자기가 부인해왔던 감정을 좀 들여다보게 되고 혜경도 윤석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게 되면서 이 부부에게 조금 다른 시간이 찾아오는 식의 이런 이야기가 좀 결론을 맺게 되는데요. 저는 이 작품을 이제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읽으면서 되게 기승전결에 충실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네. 두 번째 읽고 나서 좀 강하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단편 소설의 정석이란 이런 건가? 약간 플롯에 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끝까지 긴장감 고조시키다가 마지막에 터트리고 해소하는 이 공식을 되게 잘 따라가는데 그 공식이 단순히 지루하게만 느껴지지 않는 건 이 총을 쏜다는 이 사격장의 소재랑 네. 그다음에 이 부부의 좀 일상을 되게 좀 섬세하게 들여다본 디테일에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밀도가 높다고 생각하면서 읽었었고 네. 저는 읽으면서 이게 저한테 익숙하진 않았는데 좀 튀었던 부분이 있는데 네. 그 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소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도식적으로 그렇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읽힐 수 있는 거에서 약간 빠져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양쪽의 입장을 다 보여주잖아요. 네. 윤석의 이야기가 이제 저는 처음에는 윤석이 초점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읽어 나가다가 이거 잘못 쓰였나라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그 중반 좀 지나서 혜경으로 바뀌죠. 네, 윤석이 집에 돌아왔을 때 혜경은 식탁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중이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묽은 커피에서 보리차 맛이 났다고 갑자기 혜경이 마시는 커피 맛이 나오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여태까지는 다 네. 윤석을 중심으로 한 윤석의 시점에서의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감각, 먹었다라는, 어떤 음식을 먹었다, 이런 거는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혜경이 보리차 맛이 났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 다음은 이제 혜경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읽다 보면 또 다시 윤석이 그 정주못을 찾아가면서, 마치 실종된 A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좀 방황하는 장면도 나오긴 하는데 그냥 어떤 이런 식으로 윤석과 혜경의 상황들이 좀 튀듯이 서로
부딪히진 않는데 각자의 일상을 사니까 부딪히진 않는데 언제 부딪힐지 몰라서 좀 조마조마하게 만든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커피를 주고받는 장면이라던가 실제로 그 커피잔을 뭐 떨어뜨리게 되는 긴장감, 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긴장감이나 찌개가 자꾸 졸아붙어서 뭔가 그리고 밥을 왜 또 한 공기만 먹어야 돼 그런 식으로 약간 같이 있지만 서로 최소한의 접촉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같은 공간에 사는 부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설정들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그게 그냥 익숙한 것 같은 일상인데 그냥 보면 근데 그 되게 사소한 하나하나의 틀어짐이 있어서 그런 게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혜경의 옷에서 탄약 냄새를 맡아본다라든지 그리고 혜경이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서는 그냥 나와서 대면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게 저한테는 좀 나이 든 부부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마치 그게 나의 그 제왕절개의 흉터를 일부러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상황. 이게 하필이면 또 그 세상을 떠난 둘째를 낳을 때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때도 사실은 이렇게 흉터가 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주치의가 자리를 비웠을 때 어떠한 이유로 사실상 과실이었던 건데 남편은 또 그거에 항의하지 않았던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넘어갔을 때 아내가 굉장히 혜경이 속상했음에도 그런 아픔이 있는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처들을 일부러 더 드러낸다던가 그러니까 대화는 그때의 이야기는 서로 꺼내지 않더라도 계속 서로에게 항변하고 싶은 것들이 쌓여가 있는 상태가 되게 잘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혜경은 뭐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을 꺼냈을 때 더 자기가 원하는 식의 답을 듣지 못하면은 힘들 테니까 그 질문을 차마 할 수 없고 하지만 윤석이 느끼기에는 혜경이 온 몸과 온 표정으로 당신이 그때 전화만 받았더라면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느껴지고 윤석은 그때 그 A씨장이 그 사격장에 고집 부리지만 않았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게 충성하지 않았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공천에서 그냥 재선에서 탈락해버릴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그런 식으로 굴었을까라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디에 가서 마칠 관역이 없는데 그냥 날아가는 화살들처럼 그게 근데 서로를 향해 있다기보다는 정말 어딘가에는 쏘아 올렸어야 되는 그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주영님 말씀대로 뭐 사격이라던가 집에서 또 그 플라스틱 탄창이 있는 총으로 연습을 하고 그거를 또 몰래 숨겨왔는데 하필이면 사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윤석이 문을 열었을 때 그거를 또 정면으로 윤석을 향해 있었고 그거를 또 쏴버리게 되는 순간 그냥 울음이 터졌다라는 이런 대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주영님 말씀대로 터져야 할 때서 터져야 됐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저는 뭐 이 장면도 인상적이지만 그냥 윤석이 비를 쫄딱 맞으면서 크록스 신고 헤맸던 그 장면 같은 것들이 윤석에게 감정이입이 됐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저거라도 해야지 더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그 장면도 조마조마하죠. 윤석도 잘못될까봐. 사실 이번에 침수됐을 때 사람들이 그런 노하우 공유했잖아요. 이런 날 절대 졌더라도 운동화 신어야 된다고. 크록스나 샌들 신으면 진짜 위험하다고. 그래서 하필이면 또 발이 미끄러지고 우산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그걸 맞으면서 다니고 그러고 집에 와서 둘이 또 아침부터 어딜 다녀왔는지 묻지 않고 그냥 손가락은 어때? 견딜만해 얘기만 하고 또 졸아붙은 청국장에 밥을 비벼 하지만 먹었어. 마주 앉아 먹으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는 밥을 나란히 떠서 먹었다는 거니까 같이 울고 나서는 마주 앉았어. 하지만 뭔가 이게 제목이 중간에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니까 사실 난간에 부딪히는 비가 집 안으로 들이쳤지만 그 누구도 창문을 닫지 않는 상태.
라던가 사실 냄비 불 끄면 되는데 자꾸 졸아붙을 때까지 무엇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태들을 겨우겨우 좀 넘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서 그리고 저는 확실히 신춘 이번에 읽을 때 이 작품을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건 예전에 서장훈 작가 작품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신춘 네. 좀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나 세대에 대한 궁금증이 소설로 좀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들이 저한테는 그게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순간 그냥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제 나이 또래에 저랑 비슷한 일을 하는 혹은 제 가까이에 있는 예술인이라던가 대학원이라던가 대학교라던가 그런 배경을 좀 벗어난 이야기들과 그런 세대의 마음,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첫째 아들 이야기까지 만약에 섞였으면 네. 조금 더 산만했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살아있는 첫째 아들은 되게 당당하게 죽은 둘째보다 나에게 집중해주세요. 그러니 우리 이사가지 말아요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언급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저는 괜찮은 방식이었다고,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여기에 만약에 그 아들의 이야기까지 들어갔으면 되게 좀 복잡한 이야기가 됐을 것 같은데, 이 두 부부, 물론 아이의 좀 비극적인 일 때문에 어긋나 버린 부부이지만 사실 이 환갑에 가까운 나이가 되는 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각자의 자리를 지켰던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아가는 이야기에만 좀 온전히 초점을 맞춰줬던 것 같고, 그리고 환갑에 가까운 사람이 또 자기의 스트레스를 발산하기 위해 여기 또 다른 이제 친구인 동네 다른 아주머니도 나오잖아요. 네. 이제 사육장에 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다른 인물들의 삶을 조금 더 볼 수 있게 해줬다는 면에서 더 매력적이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꼭 익숙한 인물들이 나온다고 해서 나쁜 소설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냥 이 작품을 읽으면서는 조금 그래 내가 좀 신춘에 기대하고 싶었던 것들은 젊은 새로운 이게 아니라 그냥 조금 다른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작품들 중에 쥐라는 작품도 있었지만 네. 같은 작가의 이 난간에 부딪힌 비가 집안으로 들이쳤지만 이라는 작품을 조금 더 마음이 갔던 거는 제가 좀 궁금한 인물들의 세대? 그러니까 그 세대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저한테는 보여준 것 같아서 네. 그 점이 좀 좋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딴지를 거는 건 아닌데 네. 그 이제 클라이막스가 우는 거잖아요. 서로 이제 총을 쏜 사람과 총을 맞은 사람이 같이 우는 건데 네. 안 울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울 것 같아서요. 너무 총 쏜 다음에 너무 감정이 네. 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전개로 가는 게 이건 너무 작가한테 많은 걸 기대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다른 거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저한테는 약간 그런 조금 아쉬움이 남긴 남았고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별로라는 뜻은 절대 아니니까. 네. 아니면은 우는 장면을 한 두 문장 정도로 처리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약간 읽으면서 해봤고요. 또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아이를 잃은 부모의 이야기는 많잖아요. 네. 사실은 네. 제가 그냥 봤던 네. 기존의 기성 작가들의 단편이나 네. 아니면 다른 문학작품의 소재로도 네. 아이를 잃은 부부의 위태로움에 대한 작품은 꽤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깥은 여름 거기에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쩌면 되게 뻔하게 그려질 수도 있는 정서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작품에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되게 제가 시종일관 조금 흥미진진하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쫀쫀하게 좀 엮어간 작가의 이야기들을 제가 좀 따라가면서 흥미있게 읽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경희님이 말씀하신 그 세대가 60대 전후라는 거 이것도 되게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를 잃은 지 좀 오래된. 네, 근데 그게
뭐 젊은 부부 혹은 그러니까 30대 혹은 40대 네. 혹은 50대가 아니라 60대라는 네. 저는 그 세대가 네. 어쨌든 네. 다른데 이건 조금 그런 느낌을 조금 줬던 것 같고 또 이 60대인 남성이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네. 저는 이것도 되게 이 캐릭터를 네. 다른 작품과 조금 다르게 좀 고유하게 만드는 좋은 장치였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정년까지 또 다 한. 그쵸. 그거를 중도에 네. 그만두지도 않고. 네. 아이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그 안에서 일을 함으로써.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조금 신기하고 재밌는 부분인데, 이제 총을 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딱히, 그 작품에서 내가 이걸 봤어라고 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아이를 잃은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는 되게 관계가 아주 거의 깨질 듯이 위태롭고, 그냥 그걸 겨우겨우 이제 위장하고 외면하고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와이프가 총을 쏘러 다닌다. 라고 하면, 이거 남편 죽이고 싶네. 약간 이 마음이 되게 이해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이거 드러나는 메타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좀 식상하거나,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고, 되게 저도 좀 시원한 느낌이 들고,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 사격장을 남편이 지었고 네. 남편이 지으면서 네. 이 사고가 터졌고 네. 그리고 이 아내가 네. 결국은 이제 남편이 정년퇴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사격장에 찾아가서 그 문제의 사격장에 총을 쏘고 그리고 그 문제의 사격장을 소개해준 사람이 또 이 실종된 시장의 부인이고 약간 이런 식의 좀 설정들이 그걸 조금 더 상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한 요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부인이 총을 쏘느라 왼쪽 쇄골에 멍이 들어있다는 약간 그런 디테일이나 그 진짜 이 사격장에서 진짜 총을 쏘아본 사람만이 약간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의 좀 되게 생생한 디테일들이 그 상쇄시켜주는 다른 요인 중에 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공을 들여서 잘 쓴 작품, 신경 써서 잘 쓴 작품, 역시 악마의 디테일이 있다라는 생각도 약간 좀 들면서 네,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다른 작품과는 조금 다른 신선하다라는 좀 부분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울었다는 포인트에서는 사실 주영님 말씀대로 여기서 울지 않았으면 혹은 아내만 울고 윤석은 울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들었지만 이 대사가 되게 좋긴 했어요. 그 총을 쏘고 윤석이 막 욕을 하고 혜경이 갑자기 울면서 끔찍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화를 내서 아니면 소리를 질러서? 라고 윤석이 묻잖아요. 네. 근데 혜경이 아니 당신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 그게 너무 끔찍해 라고 했는데 그 전에 윤석이 진짜 총이라도 당신은 쐈을 거라고 당신 나 쏘고 싶은 거 아니었어? 잘 됐네. 그래 쏴보니까 기분이 어때? 이렇게 막 밀어붙이거든요. 근데 이제 꼭 너 나 죽이고 싶었잖아 이게 아니라 그냥 혜경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자체가 너무 끔찍하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윤석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혜경이 잠들지 않았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고 혜경이 무언가 항변하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거를 계속 모른 척하는 게 계속 너무 끔찍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사실 쏘고 싶었으면은 쏘고 싶다라는 걸 티를 냈으면은 그 창고방에서 그 숨어서 모형총을 다루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보란 듯이 어쩌면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진 않고 차마 아들이 썼던 방에서 했다라는 건 혜경은 그것만큼은 좀 숨기고 싶었던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진짜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결국 윤석은 뭐 알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꼭 진짜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원망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래서 울음을 터뜨렸던 순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물음표가 생기긴 했는데 그 대신에 당신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 그게 너무 끔찍해라는 대사가 이 장면을 잘 살려준 것 같아서 저는 대사 참 좋았어요. 이 부분 특히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좀 들리기도 했거든요. 혜경이 윤석을 쏘고 싶긴 한데
근데 그렇게 마음 먹는 나 자신을 되게 싫어했고 끔찍하고 네. 두려워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약간 들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든 좀 감춰보고 싶고 그래서 창고방에 들어가서 네. 나는 저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아라고 약간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떤 사고처럼 내 마음을 들켜버렸는데 그걸 남편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숨겨도 알고 있었구나 네. 라는 걸 좀 들킨 것도 저는 좀 끔찍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대사도 되게 직접적인데 좋았어요. 그 실종된 A 시장에 네. 와이프가 이제 사격장을 소개를 해주는데 네. 그 소개를 해주면서 이렇게 혜경에게 말을 하잖아요. 언니라고 이제 부르는데 혜경을 네. 언니는 죽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저 되게 약간 속 시원했어요.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나? 그런 거 같지 않은데. 어쨌든, 언니는 죽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이렇게 물으면, 저 왠지 사격장 등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되게 직설적인 대사도 저한테는 좀 시원한 그런 좀 사이다 같은 그런 네. 느낌을 좀 줬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좋았던 대사 앞에 이들이 결국은 이제 대치를 하면서 실수로 이제 총을 쏘게 되는 그 상황까지 가는 게 사실은 그 실종된 A 시장이 의붓딸이 혼외자가 있었고 네. 그 의붓딸이 이제 그 아버지의 죽음을 별로 슬퍼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혜경이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못했는데 뭘 하는 게 이제 사실은 결국 윤석을 건드리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도 되게 영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터트리는구나. 근데 이게 자기적이지 않고 같은 맥락에서 다르게 되게 읽히게 함으로써 되게 매끄럽게 잘 유도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난간에 부딪힌 비가 집안으로 들이쳤지만 이렇게 이야기 좀 해봤고요. 쥐 얘기도 살짝 해볼까요? 네. 이 작품도 이 쥐라는 존재가 주는 좀 징그럽고 기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마치 그 쥐가 그 집에 등장하면 그 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으로 긴장감이 들어가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좀 여기서 약간은 불투명하게 다루지만 어쨌든 해양사고를 이제 소재로 쓰면서 실제는 사상자가 있는데 그 전원구조라는 그 워딩을 정확히 쓰면서 끔찍하게 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꼭 그 일치하진 않지만 난간에 부딪힌 비가 집안으로 들이쳤지만처럼 부부 사이에 꺼낼 수 없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고받는, 그러니까 그 진실의 공을 질문은 아니지만 조금씩 건드리면서 약간 폭탄 같은 거를 주고받는 느낌인 거죠. 하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이 아내는 또 꿈쩍도 하지 않는 가운데 외부에서 어느 날 찾아와서 그리고 해소가 끝까지 안 되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배를 눌러서 나갔는데 아무도 없고 그게 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게 맞아요. 이유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왜 부침가루 물어뜯은 그런 것들도 진짜 너무 사실적인 징그러워요. 거여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도 되게 살아있었던 것 같고, 이 사모라는 사람의 기이한 행태나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미스터리하게 전개되는 데에 유용하긴 했겠지만 결국 이것도 조금 해소는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사모도 어쩌면 그런 일을 당해서 미쳐버렸을 수도 있는 거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까지 진급을 하려면 이런 걸 은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M1 쥐탄만 하면서 그거를 쥐라고 표현을 하면서 믿고 사는, 뭐 만약에 이게 좀 많이 왜곡된 해석이게 되면은 그런 식의 좀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지점들이 많은 소설이라서 마찬가지로 좀 밀도가 높게 읽혔던 뭐 이거를 각각 뭐 다른 곳에도 응모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두 군데나 됐을 때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본인도 되게 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각각 매체에 실린 또
그 당선작들이 스타일이 조금 또 달라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를 보는 것도 좀 재밌었어요. 네. 근데 저 아까 얘기를 못한 게 있었는데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난간에 부딪힌 비가 집안으로 들이쳤지만에서 네. 이거를 일부러 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계속 이게 제가 미스터리 장르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아들이 그렇게 스콜 같은 비가 오는 날 왜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그곳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나 궁금해하는 그 장면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네. 그거를 미스테리라고 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너무 그냥 남자애들이 자연스럽게. 네. 막 큰아들 이거 숙제 봐주고 있으면은 네. 둘째가 나 자전거 타야지 하면서 가는데 이게 그날 내내 장마처럼 비가 쏟아진 게 아니라 스콜처럼 갑자기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얘가 미친 듯이 비가 오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갔을 때는 그냥 대충 뭐 가늘게 비가 오거나 혹은 자전거를 어쨌든 탈 만한 날씨에 그냥 애가 답답하니까 그냥 자전거를 한 바퀴 돌고 올까 하면서 갔을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를 그물에 했거든요. 그냥 휩쓸린.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저도 아이니까 그냥 이때는 뭐 그래 형 봐주는 동안 놀러 나갔나 보다 했는데 이게 그 아까 왜 A 시장이 또 정준못에서 사라진 그리고 뭐 목격자가 있었나요? 목격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거기를 갔을까에 대해 또 이 아버지가 뒤늦게 가서 보는 게 물론 이유 때문에 궁금해서 간 것 같진 않고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았지만 A라는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부정하고 싶어서 윤석이 찾아갔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었거든요. 혹은 그 시신을 눈으로 보고 싶었다더란가. 아들의 의미했던 시신. 근데 저는 그냥 당시에 뭐 그냥 혼자 놀러 나간 건지 어떤 연유로 어떻게 거기서 휩쓸리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은 이미 되게 지난 오랜 일처럼 처리가 돼서 그런 것들이 좀 대비돼서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크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 건 아닌데 혹시나 그런 게 있나? 라는 생각이신 거죠. 네, 그 갑자기 아이를 잃게 된 사람의 입장이면 왜 하필 그때 그 애가 거길 갔을까에 대한 그런 집착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거는 되게 전형적인 하긴 했을 것 같아요, 부모로서. 왜 걔는 거기 갔을까? 근데 저는 그냥 짧게 덧붙이면 마지막 저는 그 못에 간 게 저는 그냥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나? 한 번도 가지 못했잖아요. 그 아들이 죽고 나서. 네. 근데 결국 거기 가게 된 건 내가 계속 외면해왔던 나의 죄책감을 좀 마주하는. 한 번은 가야 끝날 것 거기서 같은. 이제 드디어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실 나 전화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았어. 문자 답장할 수 있었는데 안 했지라는 걸 스스로 처음으로 약간 인정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계기가 이 A 시장의 실종이라는 것도 저는 이 소설에서 이 서사를 뻔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장치인 것 같아서 어쩌면 되게 많이 읽어본 소재일 수도 있는 것을 요런 식의 소재나 설정이나 흐름을 통해서 되게 영리하게 잘 설계했다는 생각이 읽을수록 좀 들긴 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전지영 작가의 난간에 부딪힌 비가 집 안으로 들이쳤지만 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 방송될 소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전지영 소설 난간에 부딪힌 비가 집 안으로 들이쳤지만의 일부를 경희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걸을 때마다 비가 온몸에 들이쳤다. 추위에 몸이 오들오들 떨렸다. 우산은 쓸모가 없었다. 크록스 사이로 흙탕물이 들어차서 걸을 때마다 자꾸만 벗겨지려 했다. 그는 오로지 앞으로 걷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처럼. 정주못에 다다랐을 때 윤석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몽땅 젖어 있었다. 빗물에 시야가 가려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정주못 앞 6차선 도로는 이미 차량 진입이 통제되었다. 도로 위에는 바리케이드가 듬성듬성 세워져 있었다.
차는 못 빠져나가도 사람이 드나들기에는 충분한 간격이었다. 윤석은 바리케이드 사이로 몸을 밀어넣었다. 못의 고인물이 순식간에 불어서 벤치 다리까지 차올랐다. 윤석은 지대가 높은 갈대밭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은 비를 견디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한쪽 다리로 폴리스 라인을 넘어갔다. 진흙 때문에 발이 미끄러졌다. 윤석은 사고 현장 한가운데 섰다. 그의 손에는 우산이 없었다. 언제 어디에서부터 우산을 쓰지 않았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윤석은 눈을 부릅뜨고 정주못을 노려보았다. 물에 부른 민준의 시신이 떠올랐다. 시신에 꼭 달라붙어서 오열하던 혜경의 모습도 떠올랐다. 마지막으로는 혜경의 문자를 보고도 휴대전화를 덮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 윤석은 혜경에게 답신을 보낼 수도 있었다. 마음만 먹었으면 전화 한 통 넣는 건 가능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대신 할 수 없었다고 믿어왔다. 그 믿음이 지난 12년간 윤석을 지켜주었다. 윤석을 버티게 한 건 A가 아니었다. 윤석은 얼굴에 흘러내리는 빗물을 계속해서 닦아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솟구쳤다. 그런 자신의 마음에 지고 싶지 않아서 윤석은 더욱더 맹렬한 눈빛으로 불어나는 흙탕물을 노려보았다.